자, 일단 좀 큰 그림을 좀 그려보면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잠깐. 자, 쉽지 않겠죠?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자, 이거를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박수홍 씨 형이 박수홍 씨가 가해자인가요? 자, 각도기가 어디 있어? 네, 안녕하세요. 실전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입니다. 오늘은 이 박수홍 씨의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인데요. 이 뉴스를 좀 보면요, 형이 출연료를 횡령한 것 같다, 형이 출연료는 횡령 사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은 이거는 박수홍 씨의 주장이고 아직까지 이 사실관계가 완전히 밝혀진 건 아니죠. 입증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를 보실 때는 주장 사실하고 현재까지 사실관계로 밝혀진 거에 대해서 좀 구별을 하면, 그런 스킬을 좀 기르시면 이런 뉴스를 좀 이해하는 능력이 좀 향상될 겁니다. 조금 더 안타까운 게, 이 박수홍 씨가 이 친형이 이런 의혹을 좀 알게 된 게, 인지하게 된 것이 작년에 이 코로나로 이 임차인들이 굉장히 다 힘들었잖아요. 이 상가 임차인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때 어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임료를 좀 깎아주기 위해서 자기 소유로 알고 있었던 그 건물들의 이 권리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본 것 같아요.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박수홍 건물로 알려졌던 이 건물들이 이 박수홍 게 아니라 이 박수홍 씨 친형과 뭐 형수가 되겠죠. 이 형수 등 이 친형의 가족들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하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좀 많이 보냈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죠. 자, 30년 동안 제대로 좀 알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박수홍 씨도 어느 정도는 자기 권리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형과 형수에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법률적인 조치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기의 뭐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뭐 친동생이죠. 친동생의 결혼과 어떤 행복을 일단 좀 가로막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지급액이 박수홍 씨의 주장에 따르면 100억이 넘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주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박수홍 씨 형 측에서 어떤 답변을 했는데, 이게 조금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족이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 나의 횡령 때문이 아니라 93년생 여자친구 때문이다. 93년생 여자친구 때문에 이런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게 폭로라고 볼 수가 있나요? 폭로... 자, 이거를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박수홍 씨 형이 약간 이런 건 뭐 물타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박수홍 씨 친형의 횡령 사실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무런 관계가 없죠. 이런 것은 전형적인 좀 물타기라고 볼 수가 있고, 사생활이잖아요. 사생활이고, 더구나 친동생의 사생활인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꼭 이런 타이밍에 폭로를 했었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많은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박수홍 씨 친형 측이 가족끼리 뭐 진흙탕 싸움을 하기 싫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뭐 참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회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 뿐이지 뭐 법으로 해결하면 될 문제이다, 고소를 하시라, 뭐 이미 박수홍 씨 친형 측은 이 고소에 이미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박수홍 씨 측에서 적극적으로 좀 답변을 좀 해라 라는 요구에 전혀 답변을 안 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입시 준비에 정신없는 고2 딸이 있다. 그런데 허위사실로 주변 친구들에게 외면을 당해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자, 글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박수홍 씨가 가해자인가요? 이제 오히려 친형 측에서 자기 딸이 이 일로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글쎄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각도기가 어디 있죠? 각도기, 잠깐만, 각도기 좀 찾아올게요. 잠시만요. 각도기를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험한 말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더 이상 허위사실로 가족들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자제를 부탁드리며 속히 해결되어 가족들이 다시 화목하게 지내고 싶다. 저희 뜻이다. 이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 네, 글쎄요. 자, 그래요. 자, 어쨌든 이런 내용이었고요. 저는 그보다 더 구체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얼마나 좀 어려운 소송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박수홍 씨 친형이 당장 돈을 100억 내지 400억으로 추정되는 그 피해액을 모두 변제를 해야 될 것이고, 당장 인생
뭐 참교육 당할 것이고 박송 씨는 이 피해 당한 금액을 뭐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변제 받아야 된다,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댓글과 뭐 글들을 많이 봤어요.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이십니까? 자, 제가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이 사건의 아웃라인을 좀 그려드리고요, 어떤 법률적인 책임이 있고 그에 대해서 박송 씨 측에서 이 박송 씨 친형에게 어떤 청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 거고요, 그 큰 그림에 각각의 좀 세부적인 내용에 어떤 내용을 좀 더 채워 넣어야 되는지, 그 채워 넣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 여러분께 좀 설명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좀 큰 그림을 좀 그려보면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자, 이게 전체적인 소송의 틀이라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이 전체적인 소송의 틀에서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조치는 당연히 민사적인 조치하고 민사소송하고 쭉 내려와서 형사소송, 이것은 고소가 되겠죠. 고소고발이 되겠죠. 이런 두 가지 큰 카테고리에서 주장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소송 법률적인 관점을 가질 때 이 민사적인 관점, 형사적인 관점 따로따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무조건 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별개가 아니에요. 민사적인 뭐 돈을 변제받기 위해서라도 어떤 형사 고소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또 형사 고소로 좀 시작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 고소가 실제 처벌을 받게 된 이후에는 민사 소송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좀 나눠진 형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좀 그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이런 겹치는 형태의 소송전이 될 것이 민사적인 조치와 형사적인 조치가 같이 필요한 사건이 되겠죠. 그만큼 좀 어려워지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자, 민사적인 방법은 민사소송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이 되겠죠. 어떤 그 과정에서 그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면 이것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자, 그래서 이 민사적인 방법은 이렇게 크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부당이득 청구라고 되어 있네.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이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형사 청구에는 일단 이 박송 씨가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기는 아니고 우리가 좀 사기라고 큰 범주 안에서 좀 경제사범들을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사기라기보다는 횡령에 가까워요. 횡령. 남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취득해버리거나 써버렸다는 거죠. 이것은 횡령이고, 법인을 운영하면서 업무 과정에서 횡령했던 정황도 좀 있다고 주장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업무상 횡령이죠. 업무상 횡령. 이것은 일반적인 횡령보다 가중처벌 되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박송 씨가 주장하고 있는 피해 액수가 100억에서 많게는 뭐 400억까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100억이 된다면, 뭐 일단 일반적인 좀 액수가 좀 커지게 된다면 이것은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되는 횡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별로 어려울 거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입증이 필요할지 한번 좀 살펴보죠. 자, 제가 늘 말하지만 이런 뭐 부당이득 반환이 있다, 뭐 손해배상이 있다, 불법행위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건 쉬운데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법은 증거로 말하는 거고 입증이 핵심입니다, 결국. 자, 어떤 걸 입증을 해야 될까요?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든 이 민사소송에서 어떤 청구를 할 때는요, 손해액이라는 것을 산정을 해야 돼요. 손해액. 손해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손해액이 지금 얼마죠? 지금 박송 씨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100억 내지 400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이런 형태로 두루뭉술하게 주장할 수가 있을까요? 자, 민사소송에서는요, 보통 우리가 청구하는 손해 액수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돼요. 단순히 뭐 100억 정도라고 청구를 할 수가 없고요. 111억, 뭐 1111만 몇천 몇백 원까지 원단위까지 정확하게 산정을 해가지고 그걸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법상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손해액 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거에 대한 근거까지 세세하게 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결국 손해액과 그에 대한 입증, 산정 근거, 이거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사건에서 입증 자료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습니까? 당연히 친형 쪽이죠. 지금 입증 자료가
입증 자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사실은 박수홍씨 측에 불리한 게임이에요. 왜냐? 입증 자료가 박수홍씨에게 없고 박수홍씨 친형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입증 자료가 친형 측이 훨씬 더 박수홍씨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입증 자료가 많으면 아무래도 좀 방어할 수 있는 자료도 많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박수홍씨 변호사 측에서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박수홍씨 변호사 측에서는 어떤 합의안을 제시하면서 이런 식으로 주장을 좀 했어요. 기존의 양측의 재산을 7대3으로 나누자라고 하는 합의안을 좀 제시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이건 뭡니까? 자, 민사소송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양측의 재산을 좀 합친 다음에 7대3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좀 판결을 좀 내달라 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건 뭡니까? 비율적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한 소송에서 이런 식으로 7대3으로 나누는 방식의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청구나 어떤 이혼에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때 이렇게 비율적으로 나누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청구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7대3으로 나누자라고 제시하는 경우는 없어요. 자, 왜 이렇게 좀 제시를 한 걸까요? 자, 지금 이 박수홍씨 측에서는 이런 손해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아직은 확보되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를 줘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7대3으로 나누자, 대신에 너희의 재산이 얼마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라, 어떤 재산 명시를 좀 해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 박수홍씨 형 측은 만약에 박수홍씨 7, 박수홍씨 친형이 3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자기가 손해볼 게 없으면 쉽게 말해서 자기가 이미 3보다 더 작은 액수를 좀 갖고 있다면 이거를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죠. 자기가 지금 전체에서 30% 이상 30%보다 더 많은 그 이상 70% 80% 갖고 있으니까 이런 제안을 거절하는 거죠. 민사소송에서는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좀 산정을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좀 관점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를 보실 때 훨씬 더 좀 깊이 있게 객관적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이렇게 나누면 내가 손해겠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제안에 응하지 않고 벌써부터 이제 법정까지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니라면 이 자료를 당연히 적극적으로 좀 제시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사실은 30%보다 더 7대3보다 더 낮은 재산만 가지고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입증이 곤란할 수 있다. 입증 자료,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면 뭐합니까? 증거가 없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박수홍 씨에게 어떤 지원군이 하나 있긴 하죠. 자, 세무사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세무사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박수홍 씨와 박수홍 씨 친형의 어떤 세무를 담당했던 이 세무사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어떤 회계 자료들을 조금 박수홍 씨에게 제공을 한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을 통해서 일단 이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 세무사도 약간 좀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좀 과거 30년 전부터 있었던 일들을 이제 와서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입증 자료도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현재 좀 쌓여있는 어떤 꼬여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것은 박수홍 씨가 약간은 사람을 너무 많이 믿었던 그런 죄는 있는 거죠. 뭔가 사람을 너무 많이 믿은 과거가 좀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은 단순히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좀 보여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려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그러면은 형사고소를 해볼까? 만약에 박수홍 씨가 저에게 와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보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변제받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이 사건은 형사 고소를 먼저 고려하시는 게 더 유효한, 그런 피해 변제에도 유효한 방법이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렸을 거예요. 자, 우리가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법률적인 문제를 다룰 때는 증거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증거가 중요한데 앞서 민사소송에서는 입증 자료가 많이 부족했죠. 그런데 이 형사소송에서는 한 가지 지원군이 더 나옵니다. 자, 수사기관. 자, 수사기관의 조력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수사기관에서 어떤 계좌를 좀 추적해 줄 수도 있고 어떤 재산이 어떤 식으로 좀 자금이 좀 이동해 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자, 수사기관에서 재산을 자금 흐름 소명하라고 한다거나 계좌를
계좌를 추적해준다거나 하는 행위를 좀 도와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다만 이 형사소송에서도 몇 가지 좀 난관이 좀 있어요. 이런 난관에 대해서 박송 씨 이 친형 측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겠죠. 자, 어떤 주장을 할까요? 자,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친족상도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친족상도례라는 말을 좀 많이 들으실 텐데, 이 친족상도례라는 것은요, 이 가족 간에 있었던 경제적인 문제는 가족끼리 해결하라 라고 해서 고소 자체를 좀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처벌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좀 가령 부부간에 절도를 했다, 부부간에 어떤 손괴를 했다, 어떤 사기 횡령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처벌을 하지가 않아요. 고소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들에게 사기를 쳤다, 아니면 아들이 부모에게 사기를 쳤다 했을 경우에도 친족상도례에 의해서 처벌받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형이죠. 형의 경우에는 부부나 부모가 아니에요. 그리고 비동거 친족,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친족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부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반계혈족이라고 하는데, 이건 형이죠. 반계혈족이 바로 형인데, 이 경우에는 친고죄가 돼요. 고소인이 그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해주지 않는 그런 범죄를 친고죄라고 하는데, 자, 이 경우에는 박송 씨가 직접 고소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고죄라고 하더라도 고소 자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난관이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고소기간이 6개월입니다. 자, 6개월. 생각보다 굉장히 좀 짧아요. 6개월이면 그냥 충분히 준비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소송을 좀 하다 보면요, 6개월이라는 기간도 생각보다 좀 길지가 않습니다. 어떤 좀 자료 좀 모아놓고, 특히 이런 가족 간의 범죄에서는 결단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좀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좀 알아보다가 이 형의 재산 상황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이 형의 행위가 조금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게 됐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따지면은 사실은 지금 6개월이 훌쩍 지난 거죠. 거의 1년 가까이 된 거니까. 이 박송 씨의 친형 측에서는 이거는 친고죄에서 고소기간 6개월이 좀 도가 됐다라고 주장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박송 씨는 실질적으로 이 혐의가 의혹을 가진 것은 사실인데, 보다 좀 명확한 자료로서 혐의가 좀 있었던 것을 알게 된 날이 6개월 이전이다 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이 부분에서 법률적인 쟁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가 공소시효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박송 씨의 친형이 박송 씨 재산을 실제로 횡령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행위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지금 밝혀진 바가 없죠. 이게 처음 이 박송 씨의 매니지먼트를 했었던 30년 전부터 이런 행위를 좀 해왔던 것인지, 비교적 최근에만 있었던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30년 전부터 이런 행위들이 있었다면, 자, 이럴 때 필요한 개념이 포괄일죄라는 개념이에요. 포괄일죄. 이 포괄일죄를 단순히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아까 좀 여러 개의 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했을 때, 여러 개의 행위가 있을 때 보면은 A, B, C, D, E라는 범죄가 있다고 치면, 공소시효를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이 C와 D와 E의 범죄만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도 사실은 이 A, B, C, D, E라는 범죄가 하나의 범위에서 하나의 단일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범죄라면, 하나의 포괄일죄로서 맨 마지막에 있었던 E라는 범죄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하나의 범죄로 보겠다, 하나의 단일한 범죄로 봐서 전체를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포괄일죄의 개념이에요.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결국 이 포괄일죄가 적용되면은 이 마지막 이 범죄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포괄일죄가 인정되게 되면 이 전체 범죄를 처벌할 수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포괄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박송 씨 친형 측에서는 포괄일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 전체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친형이 축적한 재산이 거의 몇백억 달러고 추정이 되고 있고, 이 박송 씨가 피해액으로 주장하고 있는 돈만 해도 100억대인데, 이 박송 씨 친형의 모든 수입이 박송 씨로부터 비롯됐는데, 그러면 박송 씨 친형의 모든 재산을 뺏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어려워요. 자,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이때 피해가 생겼고 이때 피해가 생겼고 뭐 이때 피해가 생겼고 이때 피해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 지금 박성씨 형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이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 이만큼 가치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부동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만큼 뭐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보면 지금 이거를 통틀어 가지고 지금 뭐 400억이다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피해액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전체가 현재 시점으로는 400억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400억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박성씨가 소송을 아주 잘 진행해서 이 모든 이 소송에서 이겨서 변제받을 권리를 갖게 되더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박성씨 친형의 모든 재산을 좀 가져온다거나 뺏어온다거나 이 형수 명의의 재산을 다 뺏어온다거나 하기는 좀 사실상 굉장히 힘든 사건을 좀 보여지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이만큼 나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사건. 자, 쉽지 않겠죠. 대략적으로 지금 추출된 논점만 해도 뭐 열 몇 개가 넘어가요. 이런 사건은 쉽자고 볼 수가 없고, 실제로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은 더 많은 논점이 많이 있을 거고, 상대편도 이 박성씨 친형 측도 엄청나게 좀 많은 준비를 좀 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입증 자료가 충분히 더 갖춰진 상태에서 대비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재판은 매우 어려워질 겁니다. 이 박성씨가 이 박성씨 친형을 너무너무 믿어서, 가족이니까 라는 이유로 너무너무 믿어서 이 박성씨 친형에게 모든 이 재산적인 재테크에 관한 업무를 좀 맡긴 것도 사실은 이해를 좀 하는데,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재판부는 그거를 이해할지 아닐지는 모르는 거예요. 수사기관도 이것을 납득할지 아닐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만약에 정말 사실이라면 박성씨가 자기 뭐 소유의 부동산에 등기부조차 떼어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자기 돈이 10억이나 되는 큰 돈이 어떻게 흘러가서 내가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지 그 등기부조차 확인을 좀 해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비전문가이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것이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최소한의 예방이라도 해놨다면 이런 법정 싸움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람을 믿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증거와 이 등기부 이런 것을 믿어야 된다. 자, 오늘 영상이 너무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박성씨가 나왔던 이 TV 프로그램에서 엄영란 씨가 했던 말이 너무 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사람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독립을 내야 인격체로서, 어떤 성숙된 성인으로서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성숙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믿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성장을 하고 성숙하려면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독립적인 경제 능력을 뭐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뭐 자식은 부모에게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나 스스로도 어떤 경제적 능력을 좀 갖추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이 박성씨 사건에 대해서 약간은 좀 깊게, 약간은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어떤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렸고요. 근데 오늘도 너무너무 긴 영상 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긴 영상에 끝까지 보실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댓글에 모두 답을 해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댓글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변이었습니다.